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58회차 EPL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58회차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의 마지막 승무패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박싱데이가 펼쳐지는 프리미어리그와 짤막한 겨울 휴식기를 가진 프리메라리가 14경기로 들어왔고 박싱데이가 펼쳐지는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변 경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웨스트브롬에게 덜미가 잡힌 것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변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번 승무패 58회차 역시 박싱데이 일정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회차입니다.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이 박싱데이로 펼쳐지는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가 이변 경기가 조금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최대한 많은 자료를 취합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 현미경 분석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풋볼살롱이 독식 분석과 현미경 분석에서 이용을 하는 이 해당 이 텍스트 자료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따로 공유를 요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은데 해당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제작한 자료이고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전에 이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공부를 할 때 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교과서를 보고 예습을 하듯이 미리미리 먼저 예습을 하고 유튜브 분석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좀 더 효과가 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의 유튜브 분석 동영상 컨텐츠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해당 분석 자료만 보시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효과가 있게끔 제가 살롱 코멘트라고 하는 이 코멘트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부분을 세이브하고 싶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에 합류를 하시면 해당 자료와 함께 풋볼살롱의 최종픽 공유 이미지를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멤버십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 설명 동영상을 시청을 해 주시고 마음에 와 닿는 분들이 계시면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추가적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최근에 온라인 배트맨 홈페이지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9시 50분에 마감이 되는 승무패 58회차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예치금을 넣어 두셔서 애써 구성하신 픽을 사보지도 못하고 날려버리는 그런 불상사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승무패 58회차 복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 경기를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를 먼저 업로드를 해드리고 최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이 시청 시간이 끊기지 않도록 그 텀에 제가 바로 2부를 연이어서 촬영을 해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에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실 경우에는 2020년 내 마지막 승무패 58회차의 적중 확률도 조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1번 경기 세비야 대 비아레알부터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종 픽으로 승무 투포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골 결정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세비야가 이 바르셀로나, FC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라리가에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고 비아레알 역시 세비야 못지않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의 성향이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유율을 바탕으로 쇼패스를 추구하는 팀들 간의 맞대결이고 세비야와 비아레알이 이 맞붙었을 때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가 조금 더 열세였습니다. 비아레알이 세비야의 조금은 천적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세비야 사이드를 그래도 보는 이유는 지금 세비야 쪽에 부상자가 굉장히 많이 돌아왔고 반면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핵심 선수들이 많이 빠집니다. 특히 이 미드필더 쪽에서 굉장히 많은 부상자가 있는데 백업 자원인 코클랭부터 주전 미드필더인 이보라까지 지금 부상으로 이탈을 한 상황이고 최전방 쪽에는 공격수 알카세르와 백업 자원 바카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비아레알의 공격 패턴을 보시면 이 모레노 선수가 굉장히 독박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접어 들어오면서 골을 굉장히 많이 양산해내는 이 모레노 선수가 이 알카세르 선수가 빠지면서 조금은 외롭게 비아레알의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알카세르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레노 선수의 어떤 독박 공격이 계속될 것 같고 주전 오른쪽 풀백인 가스파까지 지금 무릎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 전력 손실은 비아레알이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베테랑 미드필더인 페르난두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불투명하고 지난 시즌 주전으로 뛰었던 바칠리크 골키퍼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는데 바칠리크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이 야신 보누 골키퍼에게 주전 자리에서 밀렸기 때문에 세비야가 비아레알보다는 전력 누수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비야 쪽이 조금은 유리한 면이 있고 세비야가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과 실점 면에서도 평균치를 내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고 세비야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점 자체가 많지 않은데 문제는 세비야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꾸역꾸역 한 골차 꾸역꾸역 신성 패턴을 보여주면서 승리는 거두고 있는데 세비야가 조금 더 이 빅3 안까지 진입을 하려면 골 결정력이 살아나야 하는 이 과제가 있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약속의 시간대라고 볼 수 있는 후반 81분부터 90분에 꾸역꾸역 한 골을 넣으면서 1대0 승리를 거두곤 합니다. 최근에도 이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제가 발렌시아 사이드를 밀었다가 첫 경기부터 낭패를 본 적이 있는데 해당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발렌시아가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발렌시아가 골 결정력만 보여줬으면 최소 무승부나 승리까지 거둘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는데 이 세비야의 골문을 끝내 열지 못하면서 제가 세비야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암소가 아닌 쑤소 선수가 모처럼 올 시즌 첫 골을 터뜨리면서 세비야에게 승리를 안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비야의 특징으로는 이 선발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부족한데 이 백업 자원이 워낙 탄탄해서 백업 자원이 들어오는 후반 중후반 때 굉장히 경기력이 살아나는 모습이고 상대팀 같은 경우에는 후반 중후반에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세비야의 퀄리티 있는 백업 자원들을 막아내는데 조금 애를 먹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아레알이 지금 부상 결정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팽팽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 세비야의 약속 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 후반 막판에 백업 자원들이 대거 투입이 되면서 세비야가 또다시 한 골차 신승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우나이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무패 신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무승부가 너무나도 많은 흐름인데 이 무승부가 많다는 것은 이 알카세르 선수 등 그리고 이보라 같은 핵심 미드필더가 빠지면서 결정력이 조금은 사라졌다는 것이 이 무승부가 많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최대 승리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무, 투포를 잡아보신다면 굉장히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살롱 코멘트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근에 꾸역승 패턴으로 승점을 획득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승리보다는 무승부가 굉장히 많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탄탄한 이 백업 자원들의 존재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후반 막판에 백업 자원들이 대거 투입이 되면서 백업 자원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한 골차 꾸역승 신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축 선수들이 줄부상으로 빠지면서 조금은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승부를 잡아내면서 승점을 꾸준히
가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아레알이 세비야의 천적다운 면모와 쉽게 패배하지 않는 저력을 또다시 보여준다면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는 세비야가 쉽게 비아레알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홈에서 비기는 그림까지 그려지기 때문에 승무 투포를 잡으면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이 브라이튼 대 아스날의 경기인데 저는 승무패로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인적인 아픔이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해당 매치업이 이 6월 달이었죠. 2020년 6월 달에 프로토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 브라이튼 대 아스날 경기를 맞추지 못하면서 1,100만 원의 이 적중 금액이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무모했던 프로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당시에 굉장히 감각이 좋아서 7홀짜리 K리그와 프리미어리그로 프로토를 구성을 했고 무려 25,000원을 배팅을 했는데 이 브라이튼 대 아스날의 경기가 한 폴 낙이 되면서 적중 금액 1,100만 원을 눈앞에서 놓친 적이 있습니다. 이 브라이튼 대 아스날 같은 경우가 이 경기 결과가 굉장히 극적이었던 것이 브라이튼이 후반 추가 시간에 닐 무페 선수가 극장골을 넣으면서 무승부로 가다가 이 브라이튼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에 마틴 애킨슨 주심이 심판이었는데 추가 시간이 4분이 주어졌었는데 이 4분이 훌쩍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브라이튼에 공격 시간을 줬고 그 막판에 닐 무페 선수가 왼발 슛으로 이 아스날의 골망을 가르면서 눈앞에서 무승부가 승리로 바뀌는 결과를 목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 심경이 있어서 제가 캡처를 떠왔는데 어쨌든 그러한 이번 경기 브라이튼 대 아스날 매치업은 풋볼 살롱에게는 굉장히 개인적인 아픔이 있다는 이 매치업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승무패 모두 나올 수 있다고 보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승무패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가 아스날의 굉장히 천적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2승을 거뒀을 정도로 아스날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왔고 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첼시와의 경기에서 3대1 완승을 거뒀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아스날을 믿기에는 조금 그런 것이 이 첼시 대 아스날의 경기는 이 아스날 선수들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이 첼시 선수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또한 첼시의 램파드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듯이 당시에 아스날을 상대했던 첼시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60%에서 70%밖에 전력을 쏟지 않았다고 램파드 감독이 비판을 했을 정도로 아스날을 상대로 굉장히 첼시 선수들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날의 경기력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이 첼시 쪽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브라이튼을 상대로 아스날이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는 조금은 의문이 드는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 경기 승리가 없는데 이 문제는 브라이튼의 홈 마지막 승리가 다름 아닌 풋볼살롱이 얘기했던 지난 2020년 6월 풋볼살롱에 1,100만 원을 앗아갔던 그 브라이튼의 홈 경기 승리가 이 마지막 홈 경기 승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날이 공교롭게도 또다시 브라이튼이 올 시즌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 아스날이 브라이튼의 홈으로 찾아왔고 브라이튼이 올 시즌 홈 경기 첫 승을 거둘 재물로 아스날만한 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닐 무페 선수가 지난 시즌 아스날을 상대로 2골을 넣었는데 이 닐 무페 선수가 직전 웨스트햄전에서 9경기 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처럼 골맛을 본 닐 무페가 지난 시즌 풋볼 살롱과 아스날에게 굉장한 상처를 줬던 이 닐 무페가 직전 웨스트햄전에서도 골맛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아스날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핵심 오른쪽 윙백인 램프티가 나오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이 조금은 살아날 가능성이 떨어졌고 공격수 코널리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베테랑 공격수 데니 웰백 선수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니 웰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에서도 뛰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친정팀을 상대로 비수를 꽂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 이 아스날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 심합니다. 주전 중앙 수비수인 마갈량이스가 이 코로나19 확진자랑 접촉을 해서 자가격리로 이 결장을 하는데, 오늘 아침 기사로는 마갈량이스도 지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마갈량이스 선수와 함께 브라질 향후회라고 불리는 윌리안과 수비수 다비드 루이즈까지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윌리안과 다비드 루이즈까지 이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까지 결장을 하기 때문에 아스날 쪽의 전력 누수가 조금 더 심해 보입니다. 공격수 오바메양은 지금 부상에서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아스날이 그래도 오바메양의 한 방이 터져주길 바라는 패턴이 나올 것 같고, 살롱 코멘트에서 조금 전술적인 측면을 잡아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타릭 램프티라고 하는 첼시에서 데려고 온 이 윙백 선수가 굉장히 공격 상황에서 큰 기여를 합니다. 특히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3백 체제에서 좌우 윙백인 솔리 마치와 타릭 램프티가 굉장히 깊숙하게 공격에 가담하는데, 이 램프티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브라이튼의 오른쪽 측면 공격이 조금은 위력이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타릭 램프티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지금 벤 화이트 선수가 3백의 윙백으로 나서게 되는데, 이 램프티 선수보다 공격력은 떨어지지만 이 벤 화이트 선수가 수비력은 램프티보다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첼시가 보여줬던 첼시전에서 아스날이 보여줬던 그 왼쪽 측면 공격이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이 티어니 선수와 부카요 사카가 위치한 이 아스날의 왼쪽 측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 공격적인 램프티보다 오히려 이 벤 화이트라고 하는 수비력이 조금은 괜찮은 윙백을 세우는 것이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브라이튼이 아스날이 자랑하는 왼쪽 측면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오른쪽 측면은 조금은 수비적으로 가져가고, 왼쪽 측면 솔리 마치가 포진한 왼쪽 측면 공격 위주로 전개를 한다면 충분히 브라이튼 역시 이 아스날의 천적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스날의 수비진을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아스날 역시 지난 첼시전에서 젊은 선수들을 대거 투입을 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스미스 로우 같은 젊은 선수들, 그리고 마르티넬리 같은 이 젊은 공격진들을 대거 선발로 투입을 하면서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오바메양을 비롯해서 페페 같은 기존 주전급 선수들이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역시 지금 브라이튼과 순위 경쟁에 있어서 직접적인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로는 만족을 할 수 없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역시 브라이튼 원정에서 승리를 노릴, 승점 3점을 노리는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 같고, 다만 이 아스날의 사이드를 보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이, 브라이튼이 아스날의 굉장한 천적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첼시전 3대1 완승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이 잘했다기보다는 첼시 선수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충분히 브라이튼도 홈에서 올 시즌 첫 승을 거둘 만한 이 여지가 충분해 보이고, 홈 경기 마지막 승리가 다름 아닌 이 아스날과의 지난 6월달 홈 경기였다는 점에서 굉장한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 역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무패 모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이나 단통을 잡으실 경우에는 이 지난 첼시전 승리에 취해서 아스날 사이드를 보기에는 굉장히 이 리스크가 있다는 경기임을 조금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번 경기는 번리 대 셰필드의 경기인데, 최종픽으로 번리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리가 직전 리즈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굉장히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애슐리 반스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심판의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골이 취소가 됐고,
제가 이 경기가 프로토 승부시 91회차에 들어왔는데 이 배당적인 측면이나 구매율로 봤을 때 리즈 쪽이 굉장한 정배였는데 과감하게 이 번리 사이드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리즈에게 아깝게 한 골차 패배를 당했는데 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션다이시 감독 체제에서 특유의 이 두 줄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두 줄 롱볼 축구가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번리전에는 이 지난 리즈 유나이티드 전에는 번리가 핵심 측면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드와이트 맥닐과 로비 브레디 선수가 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즈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후반전에는 거의 반코트를 시전을 하면서 리즈의 골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리가 셰필드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번리가 전통적으로 홈 구장인 터프무어에서는 굉장히 이 터프한 경기를 펼치면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올 시즌 성적 면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특히 최근 홈에서 2승 1무의 상승세를 거두는 속에서 실점도 1.17골로 굉장히 원정보다 적은 실점을 하는 번리이기 때문에 홈에서 또다시 셰필드를 상대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드와이트 맥닐과 로비 브레디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나오는데 제가 현지 언론인 스카이 스포츠에서 찾아봤는데 스카이 스포츠 인터뷰를 통해서 션다이시 감독이 이 드와이트 맥닐과 로비 브레디의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즈전에는 이 맥닐과 로비 브레디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리즈전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번리이기 때문에 핵심 측면 자원이 돌아올 경우에는 지금 마탱이가 간 셰필드를 상대로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최근 모든 대회 셰필드와의 홈 경기에서는 패배가 없는 번리이기 때문에 이 셰필드가 제 아무리 첫 승을 노린다고 할지라도 지금 굉장히 골 결정력에서 문제가 있는 셰필드이기 때문에 홈에서 조금은 짠물 수비까지 보여줄 수 있는 번리를 상대로 골문을 열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것이 해당 매치업입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인 베르게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지난 시즌 이 번리에게 많은 골을 넣었던 런드스트럼이라는 중앙 미드필더까지 지난 브라이튼전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원 쪽의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큰 셰필드이고 백업 공격수인 최근에 나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올리버 버크가 지난 에버튼전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셰필드는 또다시 최전방의 맥골드릭에게 의존을 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이어질 것 같고 이 주전 공격수 맥버니는 지금 복귀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맥버니마저 지금 복귀 가능성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맥골드릭에게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또다시 나온다면 셰필드 특유의 빈공이 나오면서 번리에게 뚝배기 한 방으로 일격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짚어드리면 EPL 최소 득점 팀들 간의 맞대결인 만큼 골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한 골차 끈적끈적한 승부가 나올 것 같고 최근에 번리가 홈에서 2승 1무를 기록할 정도로 터프무어에서의 특유의 강한 모습을 되찾은 이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번리가 셰필드에게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직전 리즈 원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번리이기 때문에 이 셰필드를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빈공 대 빈공 대결 속에서 확실한 득점 패턴이 있는 쪽은 제가 봤을 땐 번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전방에 이 뚝배기와 몸싸움이 굉장히 좋은 타겟맨 반스와 우드가 있는데 번리의 패턴이 이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롱패스를 때려서 반스와 우드가 이 머리나 이 몸으로 세컨볼을 떨궈주면 이 맥닐, 드와이트 맥닐이나 로비 브레디 같은 발빠른 윙어들이 세컨볼을 주워 먹어서 공격을 전개하는 패턴인데 그러한 확실한 득점 패턴이 있는 쪽은 번리이기 때문에 셰필드보다도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셰필드가 지금 문제인 것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수비력이 안 좋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려 7골의 실점을 하고 있는 셰필드이기 때문에 지금 번리가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크리스 우드, 반스 그리고 수비진의 벤미와
타코우스키 같은 제공권이 좋은 뚝배기 한 방으로 번리에게 일격을 맞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득점 패턴이 있는 번리 쪽이 좀 더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해당 매치업입니다. 다만 제가 폴더에 여유가 있었다면 해당 경기는 무승부까지 조금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득점 패턴이 있는 번리가 직전 리즈전에서 안타까운 패배를 경험했던 이 번리가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최근 홈에서의 기세를 이어가면서 셰필드에게 한 골차 신승까지 거두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는 사우스햄튼 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 조금 이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우스햄튼이 정배당이 잡혀 있는데 사우스햄튼 쪽에 굉장히 전력 누수가 심합니다. 지금 주전 공격수 데니 잉스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장신 수비수인 베스테르가르드 선수가 지금 박싱데이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다고 하센 휘틀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베스테르가르드 선수가 단순히 키만 큰 선수가 아니라 물론 키가 굉장히 커서 코너킥 상황에서 뚝배기로 3골이나 넣고 있는 베스테르가르드인데 문제는 베스테르가르드가 이 코너킥 상황뿐만 아니라 이 지공 상황에서도 롱패스가 굉장히 좋은 수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튼이 지공 상황에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15골을 넣고 있는데 이 베스테르가르드 선수의 롱패스도 굉장히 주요한 루트라고 볼 수 있는데 베스테르가르드가 빠진다면 이 제공권이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공 상황에서의 롱패스 빌드업이라는 옵션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 누수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측면 자원인 레드먼드까지 아웃이 됐기 때문에 핵심 자원들이 빠집니다. 다만 직전 풀럼 원정에서 비긴 사우스햄튼인데 이 로메우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로메우가 경고 누적 징계에서 돌아온다는 점은 사우스햄튼 쪽에 조금은 전력 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상 결장자가 조금 있는데 최전방에 이 안토니오 선수가 굉장히 역습천병다운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데 최근에 이 부상 기간이 길어지고 있죠. 햄스트링 부상인데 안토니오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전방에 타겟맨인 알레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측면 수비 뿐만 아니라 측면까지 소화할 수 있는 마슈야키 선수까지 부상으로 아웃이 됐는데 이 웨스트햄의 전력 누수보다는 사우스햄튼 쪽이 핵심적인 이 자원들이 이탈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전력 누수는 사우스햄튼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우스햄튼이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직전 풀럼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제가 항상 사우스햄튼을 말씀을 드릴 때 이 하센 휘틀 감독 체제에서 사우스햄튼이 굉장히 많이 뛰는 축구, 특히 전방 압박을 조직적으로 가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가 전반전과 후반 초반까지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가 후반 막판에 선수들이 체력이 떨어지면서 조금은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우스햄튼이 그러한 후반에 퍼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이 지난 맨유전인데 맨유의 카바니 선수에게 털리면서 3대2로 역전을 당했던 그 경기를 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후반전에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가 되면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우스햄튼입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 특히 전방 압박을 많이 가하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소모가 큰 전술을 쓰는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이 박싱데이 기간에 굉장히 이 이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싱데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3일만 휴식을 하고 바로 경기를 소화하기 때문에 더욱이 사우스햄튼이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는 팀이 아닙니다. 특히 베스트 11과 이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팀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이 고정적인 베스트 11을 추구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박싱데이 기간에 이 특유의 전방 압박 전술을 무리하게 가동할 경우에는 굉장히 체력 소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트햄에게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쓰리백을 기반으로 선수비 후 역습을 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보다는 체력적으로 그렇게 많이 소모가 되는 이 전술도 아닐 뿐더러 웨스트햄이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굉장히 전통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최근 모든 대회에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무려 5승을 거두고 있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적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자원들의 이탈과 함께 체력적인 소모가 큰 전술, 더욱이 베스트 11이 고정적인 사우스햄튼이 휴식을 며칠 취하지 않고 박싱데이를 치른다는 점에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사우스햄튼이고, 반면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선수비 후 역습이라는 효율적인 전술을 가동하는 팀이고,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도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굉장히 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또다시 사우스햄튼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풀럼전에서 주축 선수들의 공백을 여실하게 느꼈던 사우스햄튼입니다. 그나마 웨스트햄전에는 미드필더 로메오가 복귀를 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웨스트햄이 사우스햄튼의 천적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사우스햄튼이 이 전방 압박을 빡세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습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웨스트햄이 선수비 후 역습에서 굉장히 효율성을 발휘하는 팀이기 때문에 또다시 역습 한 방에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우스햄튼이 지난 풀럼전에서도 풀럼의 빠른 역습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박싱데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 체력이 떨어진 사우스햄튼이 또다시 웨스트햄의 효율적인 역습에 의해서 고전을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만 이 웨스트햄 역시 이 안토니오 선수가 최전방에서 빠지면서 최근에 알레 선수가 나왔는데, 이 알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안토니오 선수만큼 폭발적인 스피드가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역습 역시 조금은 기동성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웨스트햄의 특유의 빠른 역습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우스햄튼이 그래도 최근에 올 시즌 굉장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까지, 특히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 흐름인데 양팀 모두 지금 홈과 원정에서 무승부가 별로 없는 흐름 속에서 이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웨스트햄 역시 안토니오가 빠지면서 특유의 역습 기동성이 살아나지 않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역습 위력이 떨어진다면 조금 팽팽한 경기가 펼쳐지면서 무승부까지 나올 것 같고, 이 웨스트햄이 지금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려 8골이나 넣고 있는데 그만큼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이 매우 강한 팀인데,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우스햄튼의 장신 수비수 베스테르가르드가 빠지면서 사우스햄튼이 지금 세트피스 수비와 세트피스 공격에서 문제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 한 방에 있는 웨스트햄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사우스햄튼을 조금 괴롭힐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패 투포를 한번 잡아볼 생각이고, 다만 지금 무승부까지 바치는 이유는 그래도 이 데니 잉스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CO 월콧 선수가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이 주장이자 오른쪽 과 중앙에서 뛰는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프리킥, 오른발 프리킥 한 방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드 프라우스의 오른발 프리킥이 한 방이 터질 경우에는 사우스햄튼 역시 충분히 데니 잉스가 빠진 상황에서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최대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픽에서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경기는 웨스브로 대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 최종픽으로 리즈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브롬의 단통패를 가져가려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투포를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게, 리즈 유나이티드가 기본적으로 밀집 수비를 하는 팀들을 상대로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번리와의 경기에서도 조금은 고전을 했는데 이 리즈가 번리전을 통해서 조금은 학습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웨스트브롬이 지금 샘 엘러다이스 감독이라고 이 소방수죠. 보통 승격팀이나 강등권에 위치한 위기를 맞은 팀에 부임을 해서 특유의 뻥축구를 통해서 잔류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것이 샘 엘러다이스 감독인데, 이 엘러다이스 감독이 지난 리버풀전에서 특유의 뻥축구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 브롬이 굉장히 자신감이 살아났고 더욱이 2부 리그 시절에 맞붙었을 때는 웨스트 브롬이 리즈를 상대로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호손스라는 홈구장을 사용하는 웨스트 브롬이 홈에서 리즈를 상대로 굉장히 의외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리즈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리즈가 직전 번리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뻥축구에 대한 면역이 생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웨스브로가 샘 엘러다이스 감독 체제에서 선수비 후 역습, 특히 롱볼을 때려서 킥앤 러시라고 하는 그 롱볼 축구를 구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 리즈가 직전 번리전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유형의 뻥축구를 경험을 했고 1대 0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비엘사 감독의 리즈가 충분히 엘러다이스 감독의 뻥축구를 조금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직전 번리와의 홈 경기를 통해서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2승 3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홈과 원정을 나눠봤을 때는 그래도 원정에서 조금은 화력이 살아나지만 실점 또한 원정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이 수비력보다는 화력으로 승부를 보는 타입이고 리즈의 간판 공격수인 패트릭 벤포드가 이상하게 원정만 가면은 골 결정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리즈가 이 벤포드 선수가 원정에서 특유의 골 결정력을 발휘하면서 직전 이 번리전에서 학습한 뻥축구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면역력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리즈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풋볼살롱 코멘트에서 조금 전술적인 이 면을 면밀하게 살펴드리면 이 전술 특성상 엉덩이를 뒤로 빼고 수비를 안정화시키면서 뻥축구를 구사하는 것이 엘러다이스 감독의 웨스트 브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즈 같은 경우가 비엘사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을 굉장히 빡세게 가하면서 역습을 추구하는 팀인데 리즈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를 뒤로 빼는 팀을 상대로 조금은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직전 번리전에서도 리즈 특유의 화력이 살아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 브롬을 상대로도 리즈 특유의 역동적인 역습과 패턴 플레이가 조금은 실종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리즈가 직전 번리전에서 그래도 고전 끝에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뻥축구에 대한 이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제가 이 리즈 사이드를 보는 것은 지난 번리전에서 이 리즈 유나이티드의 플레이메이커인 파블로 에르난데스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이 파블로 에르난데스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35살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 시즌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리즈 유나이티드가 1부 리그로 승격을 했을 때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 파블로 에르난데스입니다. 파블로 에르난데스가 지난 시즌에만 9골 9도움, 2부 리그였지만 9골 9도움을 올려주면서 리즈의 공격을 이끌었는데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초반에 부상으로 굉장히 결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뉴캐슬전에서 투입 8분만 뛰고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직전 번리전에서도 후반전에 교체 투입을 해서 조금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블로 에르난데스라는 옵션이 살아났기 때문에 리즈가 이 엉덩이를 뒤로 빼고 빡빡한 수비 블록을 구축하는 팀을 상대로도 지공 상황에서 어느 정도 파해법을 들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번리전에서 뻥축구를 경험을 했던 이 번리가 파블로 에르난데스라는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이 베테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공 상황에서도 빡빡한 수비 블록을 뚫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더욱이 이 번리전에서 후반전에는 번리가 주도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리즈가 그러한 뻥축구를 상대로 또 결과를 이끌어내는 특히 엉덩이를 조금 뒤로 빼고 카운터 어택을 치는 오히려 뻥축구로 구사하는 팀에게도 그러한 전술적인 융통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 번리전 1대0 승리가 웨스트 브롬전에서의 어떤 해답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블로 에르난데스라고 하는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노장까지 복귀한 리즈가 좀 더 좋은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벤포드 선수가 원정에서 무려 7골이나 넣고 있다는 점에서 벤포드가 특유의 원정 골 결정력까지 더해진다면 충분히 리즈가 제 아무리 리버풀을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온 웨스트 브로라고 할지라도 리즈가 충분히 승리까지 가져갈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양팀 모두 지금 수비 쪽에 결장자가 조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번리전에서 리즈가 이 로빈 코우와 쿠퍼가 빠진 상황에서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를 중앙 수비수로 세워서 굉장히 클린시트를 기록했을 정도로 조금은 극복할 방법을 찾아냈고, 반면에 이 웨스트브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왼쪽 풀백인 타운젠드와 주전 중앙 수비수인 바틀리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수비 쪽에는 웨스브로가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6번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에이바르의 경기인데 저는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시 선수가 바르셀로나 쪽에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메시 선수가 지금 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휴가를 떠났는데 가벼운 발목 부상 치료 겸 휴가 차원에서 떠났는데 에이바르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오피셜이 떴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 선수는 에이바르전에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뭐 한간에는 메시 선수가 지금 이적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러한 보도까지 있는데, 어쨌든 메시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바르셀로나의 전력 누수가 조금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바르셀로나가 이 메시 선수가 없을 때는 그리즈만 선수가 또다시 이 살아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즈만 선수와 리오넬 메시 선수가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겹친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리즈만 선수가 메시 선수가 없을 때 굉장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리오넬 메시가 없다면 오히려 바르셀로나의 그리즈만이 살아나면서 좀 더 유기적인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에이바르가 최근에 이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나 직전 알라베스 원정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 원정 좋은 흐름을 조금은 멈췄기 때문에 더욱이 에이바르가 굉장히 득점력이 저조한 상황 속에서 키케 가르시아라는 최전방 공격수에게 의존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홈 캄프누에서의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치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입니다.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메시 선수뿐만 아니라 수비수 피케, 세르지, 그리고 공격수 안수 파티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어 보이고, 풀백인 알바 선수까지 경고 누적으로 징계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바르셀로나입니다. 다만 에이바르가 이 백업 공격 자원들인 이 무토와 엔리치가 모두 나오지 못하고 주전 중앙 수비수인 올리베이라까지 아웃이 됐기 때문에 에이바르 역시 전력 누수가 있다는 점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치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입니다. 제 아무리 에이바르가 올 시즌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나 직전 알라베스 원정에서도 패배를 했을 만큼 원정에서의 기세도 한풀 꺾인 모양새이고, 단조로운 패턴, 특히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골문을 열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에서 조금 짚어드리면, 개인적으로 리오넬 메시가 없을 때 그리즈만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찾은 데이터가 그리즈만이 최근에 득점이 없었는데 6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그리즈만의 마지막 득점이 페렌츠바 원정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원정이었는데 당시에 메시 선수가 출전을 안 했는데, 메시 선수가 출전을 안 했을 때 귀신같이 그리즈만이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 마지막 그리즈만의 최근 마지막 득점이 메시 선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의 페렌츠바 원정이라는 점에서 또다시 메시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그리즈만이 오히려 그 메시 선수의 역할을 해주면서 오히려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한 데이터가 뒷받침 해주는 것이 메시와 함께 뛰었던 라리가 6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한 그리즈만이기 때문에 메시가 나오지 못한다면 충분히 메시의 역할을 대신해주면서 그리즈만이 오히려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그리즈만뿐만 아니라 옆에는 쿠티뉴 같은 이 한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시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홈에서 에이바르 정도는 제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브레이스 웨이트라는 이 굉장히 활동량이 많은 공격수가 직전 바야돌리드 원정에서 6경기 만에 골맛을 보면서 이 그리즈만에 조금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케 가르시아에 집중된 이 단조로운 득점 패턴도 문제이고 세트피스 한 방밖에 없다는 점에서 바르셀로나의 어떤 유기적인 이 스쿼드를 뚫어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 키케 가르시아가 막혔을 경우에 백업 공격 자원들이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무토와 엔리치 등 백업 공격 자원들이 부상으로 모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충분히 바르셀로나가 에이바르를 상대로 메시 선수가 빠졌다고는 하나 메시 선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리즈만이 오히려 메시가 없었을 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메시와 공존했던 6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했던 그리즈만이 메시를 대체를 하면서 충분히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1부 마지막 경기는 맨유 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맨유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직접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조금 아쉽게 비겼습니다. 막판에 제이미 바디 선수의 슈팅이 튀양 제브를 맞고 자책골로 연결이 되면서 다잡은 승리를 놓쳤는데 맨유가 이 홈에서 올 시즌 조금은 주춤하는 모양새였는데 그래도 홈에서 2승을 거두면서 조금은 올드 트래포드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원정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없는데 이 홈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무실점 경기를 3회나 했다는 점에서 울버햄튼이 최근에 이 공격수 히메네즈 선수가 빠지면서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맨유가 홈에서 무실점 경기가 많다는 점에서 맨유의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이 버거워 보이는 것이 이 7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토트넘과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올 시즌 원정에서는 3승 4패로 좋지 않은 성적 속에서 이 경기당 0.86골과 실점이 무려 1.71골로 홈보다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울버햄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무실점 경기를 3차례나 하는 이 맨유가 수비력을 보여주는 흐름 속에서 원정에서 실점을 많이 하는 울버햄튼을 상대로 에딘손, 카바니,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한방에 있는 공격진들이 충분히 골문을 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중앙 수비수인 린델로프 선수가 불투명하다고 제가 써놨는데 아침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 린델로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출전이 불투명하고 결장이 유력하지만 오른쪽 풀백인 완 비사카 선수는 훈련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 비사카 선수가 돌아온다면 충분히 린델로프가 빠진다고 해도 최근에 에릭 바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릭 바이와 해리 맥과이어가 센터백 라인을 구축을 하면서 이 울버햄튼을 조금 틀어막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 토트넘을 상대를 하고 왔기 때문에 맨유가 지금 하루를 더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 박싱데이 기간에는 이 하루 차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홈에서 울버햄튼을 맞이하는 맨유가 그래도 하루를 더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특히 박싱데이 기간에는 단 하루라 할지라도 그 하루 차이가 굉장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울버햄튼보다 앞서는 것이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 공격수 히메네즈가 빠진 상황에서 울버햄튼이 맨유가 특히 무실점 경기를 3차례나 하고 있는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좋은 경기, 특히 득점을 하는 모습이 조금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접 레스터와의 경기에서 존재감을 보였던 카바니가 오히려 맨유의 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완비스카가 부상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비적 전력 누수가 조금 최소화될 것 같고 빈자리를 에릭 바이가 조금 충분히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수비 쪽의 전력 누수가 그렇게까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토트넘과 무승부를 거두면서 조금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공격수 히메네즈가 없는 상황에서 이선 자원들이 꾸역꾸역 지금 이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무승부까지는 얻어내고 있는데 문제는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맨유가
자랑하는 해리 매가이어와 에릭 바이 중앙 수비 라인을 뚫어내는 데는 조금 한계가 보여집니다. 또한 맨유전에서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최대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만 맨유가 카바니를 조금 조기에 투입을 하면서 초반부터 이 기선을 제압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박싱데이 일정 속에서는 하루 차이가 굉장히 큰 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 경기를 치르는 맨유가 이 토트넘전에서 조금 체력 소모가 컸던 울버햄튼을 상대로도 하루를 더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우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스쿼드 자체도 백업 자원이 맨유가 훨씬 풍부하다는 점에서 체력적으로 울버햄튼을 압도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카반이라는 확실한 이 득점원이 있는 이 맨유가 체력적인 우위를 앞세워서 울버햄튼을 상대로 한 골차, 두 골차 신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58회차 현미경 독식 분석 최종픽 공유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부를 먼저 업로드를 해드리고 연이어서 2부를 촬영해서 최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동영상을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바로 2부에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